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999년 3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롯데그룹 비서실로 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이 울산에 사는 최 선생이라고 신원을 밝힌 이 남자는 다짜고짜 당시 롯데그룹 회장이던 고 신격호 회장과의 통화를 요구했습니다. 뜬금없이 신 회장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전화에 비서실 직원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 회장은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부재 중인 상태였습니다. 비서실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전화를 건 남자에게 알려주며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건지 이유와 연락처를 남겨주면 신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신 회장 부친의 유고를 갖고 있다며 유고를 무사히 받고 싶으면 빨리 신 회장과 통화를 연결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도굴범이었습니다. 신 회장 부친의 유고를 갖고 있다는 도굴범의 전화에 롯데그룹은 발칵 뒤집어졌고 내 말이 사실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도굴범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묘가 파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깜짝 놀란 거죠. 롯데그룹은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도굴범이 정말로 묘를 파내 유고를 훔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충골산 중턱에 있던 신 회장 부친의 묘를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묘가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었고 시신을 모신 관 한쪽이 부서진 채 신 회장 부친의 유골 중 머리 부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묘소 주위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곡괭이와 장도리, 수술용 장갑 등이 발견됐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범죄 행각에 현장을 조사하던 롯데그룹과 경찰 관계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디 보석을 넣어가 뭐 도굴꾼들이 와가 뭐 도굴하려는 그런 무슨 대상도 아니고 이 매기는. 롯데그룹이 도굴 사실을 확인한 오후 4시경 비서실로 도굴범의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굴범은 내 말이 사실인지 묘지를 직접 확인해봤느냐라고 물은 뒤 만약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유고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 회장과의 통화를 요구했습니다. 비서실 관계자는 회장님이 지금 일본 출장 중이라며 일단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도굴범은 도둑이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라는 말이냐며 화를 내고는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도굴범의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롯데그룹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었고 곧바로 발신지가 대전시 인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묘지 인근 식당 주인으로부터도 며칠 전인 2월 28일 20, 30대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대전 번호판이 달린 흰색 승용차를 타고 와서는 신 회장 부친의 묘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5일 오전 11시경 비서실로 도굴범의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굴범은 유해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현금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면 유고를 무사히 돌려주겠다는 말을 전한 도굴범. 이렇게 롯데그룹과 도굴범 사이에 전화 협상이 진행되던 시각 경찰이 정확한 전화 발신지를 찾아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하지만 도굴범은 5분 전쯤 통화를 마치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도굴범의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온 뒤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함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인지 도굴범의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발신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굴범의 행방은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전화로부터 나흘이 지난 3월 7일 새벽 마지막 발신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대전경찰서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이 도굴범들의 지인이라 밝힌 김모 씨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39살 정모 씨와 34살 임모 씨라면서 어젯밤 자신의 집에 이 두 사람이 찾아와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자수를 권유했지만 계속 망설이고 있어 그냥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현장에 있던 도굴용이자 34살 임 씨를 체포했습니다. 공범인 39살 정 씨는 몇 시간 전 현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죄책감에 자수하려고 했다는 김 씨의 신고 내용을 참고해 현장에서 곧바로 임 씨를 설득했고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자수 형태로 검거했습니다. 공범인 정 씨도 임 씨가 검거된 다음 날인 3월 8일 낮 12시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고 12시 40분경 대전 중구 중천동의 한 식당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성들께 죄송하다 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신 회장 부친의 유골은 임 씨가 운영 중인 다방 옥상에 있던 한 오락기 속에서 발견돼 유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두 범인이 밝힌 사건이죠 말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약 4천여만 원의 빚이 있던 정 씨는 재벌 가묘에는 귀금속이 같이 매장돼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임 씨를 만나 재벌 가묘를 도굴하자고 설득한 뒤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임 씨도 약 8천여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시내 한 서점에서 신격호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게 됐고 이 책에서 한국 최고의 부자, 울산과 부산의 2조 원 투자 등의 내용을 확인한 이들은 신 회장 부친 묘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출판사 관계자와 종친회 등에 전화를 걸어 묘 위치를 알아낸 이들은 1999년 3월 1일 사전 답사를 다녀온 뒤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고 이틀 후인 3월 3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공구상에서 곡괭이와 삽 등 도굴 장비를 구매한 후 빌린 승용차에 싣고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충골산 중턱에 있는 신 회장 부친의 묘지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고 범행은 다음 날인 3월 4일 새벽 1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묘를 아무리 파내도 귀금속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이들은 결국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훼손해 유골을 훔쳐가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유골을 챙겨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 이들은 임 씨가 운영 중인 다방 옥상에 유골을 숨겨두고 오전 8시경 롯데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유골을 갖고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은 정 씨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좁혀오는 경찰의 수사망에 압박감을 느낀 이들은 3월 6일 저녁 자신들에게 차를 빌려줬던 지인 김모 씨를 만나 술을 마시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김 씨가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지만 이들이 망설이자 다음날 새벽 김 씨가 먼저 대전경찰서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그룹 회장 부친 유골 도난 사건은 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와 범인의 자수로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선대의 묘를 파헤친 엽기적인 사건에 신격호 회장 일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6월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신 회장의 조카 고 신동학 씨는 3월 9일 실시된 현장 검증 과정에 참석해 범인들의 범행 재현을 지켜보다 순간 분을 참지 못하고 범인들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두번 죽이래가지고 한이 미치겠어요. 이후 신 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난 다음 날인 3월 10일 신 회장 부친의 장례가 다시 치러졌고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던 신 회장도 귀국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신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숭고스럽다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도굴범 정 씨와 임 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2003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출소했는데 출소 1년 만인 2004년 또다시 도굴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도 억대빚을 지고 있는 선후배 3명을 끌어들여 충남 공주에 있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조부모의 묘를 도굴한 뒤 거액을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이후 5년을 복역한 정 씨는 2009년에 출소해 세 번째 도굴을 저지릅니다. 정 씨는 2009년 11월 경북 포항에 있는 태광그룹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를 파헤쳐 유골을 훔친 뒤 그룹 관계자에게 전화해 현금 10억 원을 요구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2010년 4월 19일 포항교도소에서 미결수 상태로 있다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상의 묘를 도구라고 협박하는 것은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한국 정서상 매우 불경한 일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범행이라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재벌 등은 묘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화롭게 조성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부장품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이 사회적 명성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범행의 성공을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무려 3번씩이나 남의 조상 묘를 파헤쳐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정씨. 천륜을 저버린 도굴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